이제 지금 나눠드린 게요 3단원입니다. 이제 우리 2단원은 분자 구조를 마지막으로 끝이 났고요. 사실 2단원의 핵심이 분자 구조다 보니까 우리가 분자 구조에 시간 투자를 좀 한 거고, 그 다음에 3단원이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 받은 프린트에 맨 위에 몰롱도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 몰롱도는 원래는 4단원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여기다 끌고 왔냐면, 분명 몰롱도는 4단원에 있는데 3단원을 설명하려면 몰롱도가 꼭 필요해요. 3단원에서 몰롱도를 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수준이야. 그래서 교육과정을 만든 사람들이 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런 순서를 만들어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는 이제 몰롱도를 좀 미리 앞으로 당겨 놓은 거고요. 그냥 보면 우리 몰롱도 안 했지? 그래. 몰롱도는 그냥 새로운 농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농도를 배우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기존의 농도, 여러분들이 익숙한 농도를 먼저 다루고 가봅시다.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익숙하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농도, 퍼센트 농도. 이게 제일 흔하고 제일 많이 사용되고요. 실제로 이거는 과학적인 분야가 아니더라도 그냥 대부분의 분야, 대부분의 그냥 상황에서, 일상생활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농도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농도라고 하는 게 결국 얼만큼 진한가를 표시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럼 얼만큼 진한지를 표시하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어? 지금 결국은 전체 중에 특정 물질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그 비율로 표시를 하면 얼만큼 진한가 표시하기 되게 좋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소금물을 탔는데 결국 이 소금물 전체 중에서 소금이 얼만큼이냐를 비율로 표시를 하면, 그쵸? 그러면 이제 그게 얼만큼 진한가를 표시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용어를 바꿔보면 우리 소금물이라고 하는 이런 혼합물 전체를 표시할 때 주로 용액이란 말을 쓰죠. 그리고 그 용액에서 물처럼 정확하게 뭐예요? 이 소금물이라고 한 건 물에 소금을 녹여서 만든다고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이잖아? 그러면 그게 용어가 어떻게 돼요? 물에 소금을 녹이는 거니까 그 물이 용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물에 우리가 소금을 녹인 거니까 소금은 용질이 되는 거였고,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미 다뤄봤고 올라온 당연히 좀 기본적인 용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하고 하면 딱 요렇게, 그러니까 혼합물 전체는 용액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뭔가를 녹이는 애, 그러니까 물처럼 물에다가 뭔가를 넣어서 물에 녹는 거잖아, 물질들이. 그런 물 같은 애들을 용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 물에 녹일 물질들이 용질, 뭐 설탕이 됐을 수도 있고요, 소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애들이 용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농도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퍼센트 농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 얼만큼 진한가를 표시할 땐 용액분의 용질을 기본으로 할 겁니다. 그치? 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전체 중에 우리가 녹인의 비율이 얼만큼이야를 얘기하면 그게 얼만큼 진한가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체를 뜻하는 게 용액, 그쵸? 소금물 전체를 뜻하는 게 용액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가 일부, 우리가 넣어주네, 우리가 녹여주네가 되는 게 용질이잖아. 그래서 용액분의 용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농도를 정한다는 건 그냥 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퍼센트 농도는 그 중에서 얘도 그래서 용액분의 용질을 할 건데, 문제는 그래서 그 용액의 어떤 값과 용질의 어떤 값을 이용할 거냐가 문제인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이렇게 이용해 주는 거였죠. 저렇게 이용하는 이유는 사실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어떤 물질에 대해서 측정하기 가장 쉬운 두 가지가 부피랑 질량이거든. 부피랑 질량만큼 측정하기 쉬운 게 없어. 그래서 너무 측정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질량을 기준으로 농도를 일단 나타내는 게 퍼센트 농도라는 거지. 근데 퍼센트 농도 여기서 끝은 아니지? 그러니까 질량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퍼센트는 다른 말로 백분율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100으로 잡아두기 위해서 곱하기 100 정도를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저건 편의상 하는 겁니다.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을 하잖아?
그럼 대부분의 값들이 0.0 몇 막 이런 식으로 좀 작게 나올 테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라고 생각해도 되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그 중학교 때 배웠던 퍼센트 농도의 개념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퍼센트 농도에 곱하기 100을 해주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그냥 용액 100g의 용질이 얼만큼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좋은 점이 많아서 그래요. 대표적으로 뭐 있어? 여러분 용액 100g을 기준으로 했던 것 중에 배운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혹시 용해도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가 용해도라고 하는 게 물에 대한 용해도를 얘기하면 물 100g에 용질이 얼만큼 녹을 수 있는가가 용해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100g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좋은 게 많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을 한 번에 사용하기 쉽게 다 100g을 기준으로 잡으려고 퍼센트 농도를 쓰는 거긴 합니다. 근데 뭐가 됐든 저걸 왜 만들었는가 어쨌든가 뭐 관심 없어도 돼. 그냥 퍼센트 농도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른 농도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농도일 테니까 이렇게 표시한다. 끝인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이 농도, 퍼센트 농도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는 가장 좋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질량이라는 값 자체가 측정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기 되게 좋은데 문제는 화학적으로 의미, 가치가 너무 떨어집니다. 왜? 만약에 물 100g에 포도당이 180g 녹아있다 라고 해봅시다. 이게 뭐 다 녹는지 안 녹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온도를 높이면 녹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녹아있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걸로 퍼센트 농도를 구하면 용액 전체의 질량이 몇이 나올 거고 280, 그쵸? 그래서 포도당, 얘 이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해? 포도당 수용액 이렇게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당 수용액은 용액 전체의 질량은 280g이 나올 거고요. 그 중에 우리가 녹여준 용질이 180g, 그래서 곱하기 100 요런 식으로 퍼센트 농도를 구하게 될 거예요. 그치? 계산은 안 할게, 귀찮아. 그리고 똑같은 물 100g을 가져다 놓고 이번에는 아세트산을 180g 녹였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물 100g에 아세트산 180g을 녹이면 전체 이 아세트산 수용액 전체의 질량은 280g이 될 거고, 그 중에 아세트산의 질량 180g 곱하기 100 이렇게 될 거잖아. 그래서 이 둘 다 뭐야? 계산은 안 해봤지만 같은 퍼센트 농도가 나오겠죠. 식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래서 둘이 분명히 똑같은 퍼센트 농도가 나오거든? 그럼 우리는 흔히 사용하는 퍼센트 농도 기준으로 둘의 진하기가 같다. 딱 똑같은 만큼 진하다 라고 표시를 할 거야. 진짠가? 아니에요. 왜 아니야? 그거야 그냥 일반적으로 질량을 이용해서 그냥 농도를 구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화학적으로 따져보면 포도당 180g은 몇 몰입니까? 네, 얘는 1몰이에요. 근데 아세트산 180g은 몇 몰이에요? 아세트산의 화학식량 분자량 몇이었어? 60이었거든? 그래서 얘가 60이니까 그럼 얘 몇 몰? 3몰이야. 그럼 우린 이제 안다니까. 화학적으로 포도당은 1몰밖에 안 들어있어요. 6.02 곱하기 12, 23제곱계의 입자밖에 안 들어있다고. 근데 아세트산은 그 3배의 입자가 들어있어. 근데 그걸 둘 다 똑같은 농도라고 얘기하는 게 맞냐는 거죠. 당연히 아닙니다. 그치? 그래서 실제로 두 수용액은 퍼센트 농도는 같지만 화학적으로 농도 때문에 띄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거든요. 그게 전혀 다 다르게 나옵니다. 화학적으로 농도 때문에 띄는 성질은 묽은 용액 총괄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화학 뒤에 다른 과목들에서 다룰 거예요. 뭐 물질의 에너지가 아니라 아마 화학 반응의 세계? 거기서 다룰 것 같은데 아무튼 뒤에서 다룰 내용이고요. 제발 다시 안 켜졌으면 좋겠어. 제가 자꾸 꺼졌다 켰다 하는 거 좀 거슬려. 아무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퍼센트 농도는 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가치가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새로운 농도를 만들었어가 그냥 몰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질량으로 따지면
입자수가 서로 다른데도 같은 농도라고 얘기하는 게 띠꺼운 거잖아. 그럼 이걸 수정하려면 이걸 다시 원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 입자수를 직접 이용해주면 되죠. 그리고 입자수가 결국 뭐야? 몰수, 몰이잖아. 그러니까 몰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농도인 몰농도를 이용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몰농도는 표현하는 방식은 간단해요. 얘도 똑같아. 용액분의 용질을 할 거야. 근데 우리 몰농도니까 몰을 이용할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몰을 10분 활용해주는 방법은 용액의 몰수분의 용질의 몰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몰분율이라고 해서 사실 화학적으로 비율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몰분율이거든요. 근데 그 몰분율도 우리 요 화학 뒤의 내용이에요. 다른 뒤의 과목들에서 배울 내용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딱 여기서 다루는 이 몰농도는 몰수를 이용해 주긴 하는데 용질의 몰수, 그러니까 용질 쪽만 몰수를 이용해 줄 거고요. 그럼 용액 쪽은 뭘 이용해 주냐면 용액의 부피를 이용해 줍니다. 왜 저렇게 했냐? 간단해요. 용액의 부피가 아까 질량이랑 비슷하게 측정하기가 쉽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몰수를 이용해 줄 때 얼만큼 진한가는 결국 용질이 얼만큼 있는가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용질은 몰수로 해주되 분모에는 그냥 측정하기 쉬운 용액의 부피로 해주면 되지. 근데 선생님 그럴 거면 용액의 질량으로 하면 안 돼요? 돼요. 용액의 질량을 이용하는 농도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러면 어차피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부피가 껴있으면. 그쵸? 실제로 용질의 몰수가 서로 같고 실제로 전체 용액의 부피가 같아야만 실제로 전체 몰농도가 같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냥 수용액을 만들었어. 1리터에 포도당이 1몰 들어있구로. 이구로는 뭐예요? 포도당이 1몰 들어있고 또 수용액 1리터에 아세트산이 1몰 들어있으면 이 둘의 몰농도는 같게 나와. 근데 아마 네가 생각한 건 요걸 것 같아요. 방금 민호가 생각한 게 만약에 이걸 위에 것처럼 물을 만약에 1리터를 떠다 놓고 얘도 물을 1리터를 떠다 놓고 거기다 얘네를 각각 녹이잖아? 그럼 이거 둘 몰농도 다르게 나옵니다. 왜냐면 넣어준 포도당이나 아세트산에 의해서 이 수용액의 부피가 변할 거거든? 근데 같은 만큼 변하는 게 아니라 포도당은 포도당대로 아세트산대로 조금 다르게 변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같은 몰농도가 될 수는 없거든. 근데 그거는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이런 게 낚시로 작용할 거예요. 낚시로 되게 자주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중요는 한데 근데 당장은 일단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이렇게 하면 틀리니까 물 1리터를 하지 말고 어차피 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1리터를 떠다 놓고 거기다 녹이겠다가 아니라 물을 떠다 놓고 녹여서 최종적으로 1리터를 맞추는 겁니다. 사실 이건 되게 쉬워. 물을 아주 조금만 뜬 다음에 거기다 포도당 1몰을 먼저 녹여. 다 녹은 상태에다가 물을 추가로 부어서 1리터를 맞추면 그건 그냥 수용액 1리터가 되잖아요. 보통 그렇게 만들어지거든. 그 얘기도 이따가 또 해볼게요. 표준용액 만들기라고 하는 주제가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가 아니라 아주 나중에 그건 표준용액 만들기는 4단원에 있어서 4단원에 할 거거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몰농도라고 하는 건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이렇게 구하는 건데 자, 퍼센트 농도가 아까 용액 100g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그람수 요게 이제 문장으로 표현했을 때 퍼센트 농도거든. 근데 몰농도도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가 나오냐면 용액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됩니다. 즉 용액의 부피가 항상 리터로 맞춰져야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몰농도가 돼요. 그러니까 밀리리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리터를 이용해.
그래서 용액의 부피 여러분들 문제 풀거나 계산할 때는 밀리리터로 주어져 있다면 전부 다 리터로 바꿔가면서 이용해 줘야 돼. 그래서 용액의 부피는 리터고요. 그래서 용액의 부피 리터 분의 용질의 몰수가 되는데, 그래서 이 몰농도의 단위는 뭘 쓰냐면요. 일단 라지 M, 요걸 제일 많이 씁니다. 대문자 M. 요게 고등학교 단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몰농도의 단위예요. 근데 실제로는 잘 안 써.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어떤 농도를 훨씬 많이 쓰냐면, 몰농도의 원래 본격적으로 원래 많이 사용되는,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농도 단위는 이겁니다. 몰퍼리터. 근데 그렇잖아. 몰수를 리터로 나눴잖아. 몰을 리터로 나눴잖아. 그러니까 단위가 몰퍼리터가 되겠죠. 사실 고등학교 단계에서 몰퍼리터를 잘 안 쓰고 라지 M, 저 대문자 M 몰농도를 쓰는 이유는 그냥 니들이 리터인 거 까먹고 틀리라고에 가깝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저걸 쓸 이유가 없거든. 저렇게 적는 몰농도는 잘 안 써요. 다 몰퍼리터를 쓰지.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저도 좀 띠껍기는 한데, 아무튼 문제는 저 라지 M, 저 대문자 M으로 나온다. 몰농도가. 그래서 몰농도는 저렇게 두 개의 단위를 사용하고요. 몰농도라고 하는 건 용액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인데, 이게 화학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이제 다뤄지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혼합물에서의 비율을 표시하는 방식이 뭐 분압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거고, 그다음에 몰분율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몰농도 말고 몰랄농도라고 하는 것도 또 있고요. 등등등등 되게 많은 걸 배우거든요. 뭐 ppm도 배울 거고, 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다 배울 거예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 화학 안에서 안 켜지길 바랬는데, 아무튼 화학 단계에서는 얘네들은 이제 안 다룰 거긴 한데,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배울 것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앞으로 배울 것이 아무리 많아도 이 모든 것 다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게 몰농도예요. 그냥 몰농도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몰농도를 배운 이후의 시점에서 일어나는 공부하는 모든 과학적인 내용들은 다 몰농도를 이용해서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몰농도로 했을 때 계산이 오히려 복잡해지는 특수한 몇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가져다 쓰는 그런 느낌이고, 대부분은 오히려 몰농도의 기준으로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몰농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몰농도라고 하는 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화학 물질의 농도라고 하면 항상 저 몰농도를 기준으로 해줘야 돼요. 근데 몰농도 되게 별거 아니지? 간단해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게,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3몰 퍼 리터, 즉 3몰 농도짜리 아세트산 수용액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이 3몰 퍼 리터짜리 아세트산 수용액 1리터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결국 핵심은 뭐가 될 거냐면, 그럼 이 안에, 자, 우리가 지금 부피 알고 있고 몰농도 알고 있으면 결국 구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몰수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아세트산 몰수를 구해보면 몇 몰 나오겠어? 3몰 나오겠죠.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쓰기도 참 편하고 참 좋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몰농도가 과학적으로 그냥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쓰기도 참 좋으니까 너무 쓰기 좋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왜냐면 질량은 여러분들 저울에 올려봐야 측정할 수 있는 거지만, 부피는 우리 플라스크 이런 데 눈금 다 있어가지고 그냥 눈금까지 채우면 되잖아. 그래서 쓰기도 진짜 좋거든요. 뭐 아니면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면은, 포도당 수용액이 있는데, 포도당 수용액이 500ml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포도당이 뭐 180g이 있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얘의 몰농도는 몇이다,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접근하게 됐어? 어차피 우리는 부피랑 몰수가 필요하잖아. 부피는 줬네? 근데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가공해? 0.5리터 이렇게 바꿔서 써야 되는 거고, 얘는 포도당의 질량, 용질의 질량이 주어진 거죠. 그런데 우린 필요한 게 몰수니까 바꾸면 어떻게 돼? 1몰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몇 몰 농도가 나오겠어요? 2몰 농도가 나오겠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농도 자체는 그냥 새로 만들어진 농도일 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식이 하나 늘었다 정도의 개념에 가깝지 막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만 하고 몰농도에 대한 거는 더 자세하게 안 들어가고요. 오늘은 몰농도보다는 개념을 좀 합시다. 이제 진짜 3단원에 나오는 개념들을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3단원의 개념의 핵심. 3단원은 일단 주제가 뭐냐면 화학평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고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1단원 복습이 살짝 필요한데, 자, 여러분 N2 되게 쉬운 걸로 할게요. 더하기 3H2가 2NH3 아이고 화살표 하면 안 되지. 자, 요렇게 일단 식이 주어져 있다. 요런 화학 반응식, 그러니까 N2와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반응해서 그 암모니아 기체가 만들어지는 요런 반응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요. 만약에 처음에 내가 N2랑 H2를 각각 20몰, 30몰을 준비하고요. NH3는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걸 반응을 시키면, 반응 조건을 만족시켜줘서 반응을 시키면 여러분들은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 예상할 수 있어? 요게 1단원의 마지막에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긴 했지만 그래도 시험도 꽤 봤고, 그쵸? 중요했었던 건데. 어떻게 되는 거였어? 일단 결론부터 밑에 적어보면 얘는 10몰이 될 거고요. 얘는 0몰로 다 사라질 거고, 얘는 20몰이 만들어질 겁니다가 될 건데, 자, 이유가 뭐였어? 얘는 1대 3대 2의 반응 개수비를 가지고 있고요. 반응 개수비는 반응 몰수비였던 거죠. 근데 반응 몰수라고 하는 건 여기야, 여기. 그러니까 얘는 반응 전 몰수, 이건 반응 후 몰수. 그러니까 실제로 반응에 사용되는 몰수는 얘와 얘 사이의 차이. 원래 우리가 이걸 모르는 상태로 출발한다고 하면 여기 들어와야 될 값을 결정하는 게 요 개수들이에요. 근데 그래봤자 아는 게 1대 3대 2라는 비율이었는데 숫자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야? 비율은 알겠으니까. 어떤 거였어? 우리가 재료가 다 쓰인다 라는 걸 전제로 했고요. 물론 둘 다 딱 맞아떨어져서 한 번에 다 쓰이면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는 다 쓰일 때 나머지 하나는 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계반응물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계반응물을 찾는 게 중요한데 N2가 한계반응물이려면, 내가 N2를 20몰을 다 쓰려면 N2 한 개 쓸 때마다 H2는 3개씩 쓰는 구조잖아. 그럼 N2를 20몰을 쓰려면 H2가 몇 몰 필요한 거야? 60몰이 필요한 거지. 근데 우리 지금 60몰이 없잖아. 그러면 얘가 한계반응물일 순 없는 거고, 그럼 얘가 한계반응물, 얘를 다 써야 되는데, 그러면 다 써야 되는 거 확정됐으면 빼기 30 해놓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여기서 1대 3대 2 빼기 10 더하기 20, 요렇게 여기서 1대 3대 2의 비율이 나오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나면 결과적으로 얘가 10몰 남게 되고, 얘가 0몰 남게 되고, 여기 20몰 남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 이 계산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결국 1단원에서 핵심이 이거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화학에서의 핵심이 요거라고 볼 수 있어요. 화학이 제일 어려운 내용. 자, 일단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계산은 무조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개념적으로 이 말은 틀렸습니다. 지금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는 계산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근데 개념적으로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만약에 진짜로 N2랑 H2 20몰, 30몰씩 준비한 다음에 여러분 반응 조건 만족시킨 상태에서 NH3 만들어 보잖아? 그러면 방금 계산한 게 분명히 20몰이 나와야 되는 걸로 계산했었는데 20몰 못 얻어요. 심지어 20몰을 못 얻기만 하는 게 아니라 H2랑 N2가 남아. 둘 다 남아.
그러니까 하나가 다 쓰일 때까지 반응하지가 않아요. 실제 상황에서. 그 개념이 이 편형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면 일단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이거든. 자, 우주에 있는 모든 화학 반응은 무조건 저 둘 중 하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쟤는 저 둘이 아닌 화학 반응은 찾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딱 저렇게 둘로 나뉠 수밖에 없는 게, 가역은 뭐냐면 흔히 우리가 이제 역반응이라고 부르는 반응이 가능하면 그게 가역 반응이고요. 비가역은 역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이 불가능하면, 그러니까 가역 역반응이 가능하다, 비가역 역반응이 가능하지 않다, 이런 뜻이 되니까. 그래서 역반응이 가능한가 역반응이 가능하지 않은가로 나누는 거거든. 역반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반응을 보잖아?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요 화살표, 요게 정반응이에요. 우리는 항상 요 화학 반응식을 볼 때 왼쪽에 있는 물질들을 반응물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에 있는 물질들을 생성물이라고 부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반응물들끼리 반응해서 생성물이 생성되는 형태의 반응으로 우린 보는 거죠.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그 화살표가 정반응이고요, 역반응은 거꾸로여야 되잖아. 그러면 정반응의 반대 방향이니까 NH3, 즉 생성물이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서 반응물로 되돌아가 버리는 게 이 역반응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면 가역반응이라고 부르는 거고, 역반응이 일어날 수 없으면 비가역반응이라고 부릅니다. 표시는 되게 간단해. 가역반응은 어떻게 표기하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기하고요, 비가역반응은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화살표, 저게 역반응이, 이게 역반응일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역반응. 그러니까 가역반응들은 역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걸 식상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비가역반응들은 아예 역반응 화살표를 안 해줘서 역반응이 안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가역과 비가역, 이렇게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 가역은 엄청 많아요. 사실 우주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대부분이 가역 반응이거든. 그래서 가역 반응에 뭐가 있어를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비가역 반응에 뭐가 있느냐를 얘기하는 게 좀 더 좋거든. 자, 그래서 비가역 반응에 뭐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건 얘기한 대로 역반응이 안 일어나야 돼. 근데 역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게, 역반응이 자연적으로 안 일어나야 되거나, 혹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안 일어나고 인위적으로도 못 일어나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연적으로는 안 일어나지만 인위적으로는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근데 뭐가 됐든 일단 자연적으로 안 일어나면 그건 일단 역반응이 안 일어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억지로 역반응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걸 가역반응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냅뒀는데, 사람이 뭘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역반응이 막 일어나,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가역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비가역 반응은 자연 상태에서 그 역반응, 거꾸로 되돌아오는 반응이 절대로 불가능한 애들, 이런 애들을 기본으로 두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이런 화학 반응의 분류 중에서 비가역 반응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물질을 불로 태우면 그것 되돌릴 수 있습니까? 심지어 그건 자연적으로만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 인위적으로도 사람이 노력을 해서도 되돌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렇지? 물론 이제 우리 금속 같은 애들은 금속의 연소가 일어나고 나면 인위적으로는 그걸 되돌릴 수 있거든요. 물론 되돌리는 과정이 복잡하지만 그래도 되돌릴 수는 있거든. 근데 그 금속의 연소 말고 우리 나무 같은 거 불태우면 다시 그거 나무로 되돌릴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그래서 비가역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연소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연소 반응은 전부 비가역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소 반응이라고 하면 다 비가역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소 반응 말고 또 뭐가 있을까? 거꾸로 되돌아오는 반응이 불가능한 게. 여기부터 이제 조금 어렵긴 한데, 우리가 가장 흔하게 요 고등학교 화학 이전까지 가장 흔하게 하는 실험이 기체 생성 반응이거든. 실제로 여러분들이 화학 실험을 한다 그러면 기체 생성 반응을 참 많이 해요. 이유가 뭐냐면 화학 이전까지 배운 내용만으로 했을 때 오류가 가장 안 생기거든. 왜? 비가역이라서. 만약에 실제로 가역 반응으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잖아? 그러면 이 가역 반응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상태로 실험을 보면 실험 결과가 아주 이상하게 나옵니다. 근데 실험 결과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나오려면, 그러니까 재료가 이만큼 준비됐으면 결과물이 이만큼 만들어지는 게 맞아. 내가 10개로 하나하나씩 묶어서 묶음 포장을 만들 거면 묶음 포장이 정확하게 딱 10개가 만들어지고 이 2개가 다 사라지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가장 일반적인 생각 있잖아. 요게 그대로 떨어지려면 그게 비가역 반응이어야만 하거든. 실제 실험을 해봤을 때. 근데 기체 생성 반응이 비가역 반응이라서 그래서 비가역 반응을 이용한 실험들이 많습니다. 기체 생성 반응을 이용한 실험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기체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기체 생성 반응은 아까 적었던 N2, 3H2, 2NH3 이런 거 있지. 요런 거 지금 NH3 기체거든? 그쵸? 요 암모니아가 기체인데 이건 기체 생성 반응이 아닙니다. 왜 이걸 우린 기체 생성 반응이라고 보지 않냐면 재료인 N2 뭐예요? 질소? 기체죠. H2 뭐예요? 수소? 기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체랑 기체가 반응해서 기체가 되는 건 기체 생성 반응이라고 부르지 않아. 보통 뭘 얘기하냐면 기체들이 아닌 애들이 반응을 했어. 근데 기체가 갑자기 튀어나와. 이런 게 기체 생성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고체랑 기체랑 반응했는데 기체밖에 없어 결과물에. 뭐 이런 것도 기체 생성 반응이 될 수 있고요. 고체랑 액체랑 반응했는데 기체가 튀어나와. 여러분들 고체랑 액체랑 반응했는데 기체가 튀어나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 알칼리 금속과 물의 반응. 그쵸? 왜 아주 좋아요. 알칼리 금속과 물의 반응하면 뭐예요? 반응 결과가 NaOH가 만들어지고 그쵸? 수소기체가 발생한단 말이야. 이런 게 기체 생성 반응이에요. 이런 비가역이에요. 또 이거 말고도 그 금속과 산의 반응. 이것도 배우셨죠? 이 금속과 산의 반응도 어떻게 돼? MgCl2 만들어지고 H2 기체 발생한단 말이야. 이것도 비가역입니다. 기체 생성 반응이라. 아니면 여러분 그것도 있잖아. 너네 그거 배우나 이제? 탄산칼슘하고 산의 반응? 이제는 안 배우나 요즘? CaCO3랑 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하는 거. 배워. 배우면은 배운 대로, 만약에 안 배웠으면 안 배운 대로 일단 냅둬. 이런 거. 계속 안 맞춰서 귀찮아서.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비가역, 기체 생성 반응이 예시가 되고요. 비가역 반응들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만 일단 알면 충분한 게, 세 번째는 적어두기만 할 건데 프린트에 있긴 있는데 딱히 안 하셔도 돼요. 앙금 생성 반응이거든? 근데 요즘은 앙금 생성 반응 잘 안 다루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은 그냥 잘 안 다루는 것 같아서 얘는 그냥 중요도 하. 그냥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해도 됩니다. 위에 두 개가 훨씬 중요하고 앙금 생성 반응 쪽은 좀 별로 안 중요하고요. 근데 네 번째, 요건 되게 중요한데 중화 반응입니다. 여러분 중화 반응이 뭐예요? 그쵸? 산하고 염기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흔히 이제 염이 같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염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중화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중화 반응의 핵심 반응은 뭐야? 누구랑 누가 만나서 뭐가 되는 거야?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H2O가 되는 거. 이것만 실제 반응입니다. 나머지는 반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HCl하고 NaOH가 만나면 우리가 흔히 NaCl이 만들어지고 H2O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은 하는데 이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얘가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나눠져 있고 얘가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나눠져 있을 때 이 둘은 만나면 진짜 물이 되거든요. 실제로 반응을 해서 물질이 바뀌거든요. 근데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는 그냥 물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냥 남아있는 걸 우리가 NaCl로 합쳐서 적어주는 것 뿐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실제 반응은 아니고 실제 반응은 결국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반응이니까 중화 반응이 비가역이다 라는 건 결국 이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반응이 비가역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얘네 둘이 만나서 물이 되는 건 비가역이야.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중화 반응이 비가역인 건 당장 한 4번 수업 안에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게 되긴 할 텐데 아무튼 지금 당장은 저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중화 반응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기 전까지는 중화 반응은 비가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비가역의 예시는 저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역으로 가보면 그러면 비가역은 연소 반응, 기체 생성 반응, 중화 반응 이런 것들 뭐 굳이 하나 더 하자면 앙금 생성 반응 정도까지 얘네들이 이제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들이 되는데요. 비가역이 아닌 가역 반응의 경우에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게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현상 내지는 개념이 됩니다. 이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현상, 개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반응 속도에 대한 걸 먼저 이해해 줘야 되는데 반응 속도를 계산하는 거는 마찬가지야. 화학에선 못해요. 우리가 더 뒤에 내용에서 반응 속도 계산 이런 게 들어갈 거고요. 당장은 반응 속도에 대해서 그냥 아주 어렴풋한 기본적인 이해만 하면 되거든. 자, 우리가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뭐가 있을까? 온도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온도가 아주 큰 영향을 주거든. 온도 진짜 중요해요. 사실 화학 반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온도예요. 그래서 온도 되게 중요하고 온도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는 다음에 이제 볼 거지만 온도 자체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혹시 온도 말고 또 반응속도 영향을 주는 거 하나 더 여러분들 알만한 거 한 3가지 정도만 짚어보면 될 것 같은데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뭘 표현하기 위한 말이에요? 물체가 얼마나 많은가 양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지. 그걸 질량으로 하면 안 좋다라는 걸 우리 아까 퍼센트 정도에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질량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그쵸 몰수. 그러니까 양 중에서는 방금 얘기한 대로 몰수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질량으로 접근하는 거는 실제 애들의 양을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질량은 서로 다 분자량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양과는 다른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몰수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을 거고 또 농도 정확하게 이걸 농도로 바꿔야 맞거든. 왜냐면 양이라고는 했지만 그리고 몰수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반응 속도가 결정되는 건 그냥 양이 얼만큼 많은가가 아니라 농도가 어떻게 되는가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데는 양으로 접근하든 농도로 접근하든 어차피 같은 얘기입니다. 농도가 높으면 뭐야? 그게 용질이 많다. 양이 많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양으로 이해해도 되고 농도로 이해해도 돼요. 근데 정확한 개념은 양보단 농도가 원래 더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여기서의 농도는 양, 몰수를 이용한 농도여야 될 테니까 무슨 농도? 몰농도여야 되겠죠. 우리가 오늘 정리한 몰농도.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이따가 혹은 다음 수업 때 다룰 내용이 될 거고. 근데 하나 더. 제일 안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 분자구조 원래 되게 영향 크게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화학 단계에서 다룰 수가 없어요. 분자구조까지 반응 속도에 분자구조가 영향을 주는 것까지 다루기 시작하면 머리가 터져나갈 겁니다. 사실 저도 그거는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어요. 그건 화학 전공한 사람들이나 다룰 만한 내용이거든요. 되게 복잡해져 그렇게 되면 얘기가. 그래서 분자구조는 일단 빼고. 혹시 기억 안 나?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이 화학 반응
위해서, 화학 반응이 시작되기 위해서 일정량의 에너지를 가져야만 화학 반응이 시작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렀었거든요. 기억나? 활성화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 조건입니다. 활성화 에너지는 낮을수록,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온도가 그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온도가 높으면 입자들이 갖는 에너지가 많아지거든. 입자들이 갖는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애들이 그만큼 늘어나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세트야. 물론 이 둘이 세트로 그냥 끝나는 건 아니고 온도는 더 많은 영향을 주긴 하는데, 일단 당장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영역으로는 이 둘이 세트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잡아둘 수는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는 알고는 있어야 돼.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우리는 화학 실험을 할 때 이 화학 단계에서는 항상 어떻게를 기준으로 잡아둘 거냐면, 온도가 일정하다를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왜냐면 온도까지 같이 변하면서 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 당장 우리한텐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온도를 일정하다라고 두잖아? 그럼 얘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도 당장은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활성화 에너지는 이 반응과 저 반응 사이에서는 활성화 에너지 때문에 속도가 갈릴 거거든? 근데 지금 이 반응 자체는 어차피 활성화 에너지가 바뀔 게 아니란 말이야. 활성화 에너지는 정해진 값이잖아. 그래서 얘의 반응 속도 전체에는 기본적으로는 영향을 주지만, 근데 얘의 반응 속도가 이 안에서 어떻게 변할까에는 활성화 에너지가 영향을 못 줘요. 그래서 이 둘은 빼고 얘기할 거고, 어차피 온도도 일정하니까, 그래서 이 둘은 빼고 얘기하면 딱 요거 농도 하나 남거든. 근데 근본적으로 여기서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아우르는 반응 속도에 대한 여러분들 기본적인 이해 한 가지만 딱 잡고 넘어가면 좋을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자, N2랑 H2가 반응하려면 일단 조건은 활성화 에너지보다 에너지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그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입자들끼리 어떻게 해야 반응할 수 있을까?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봐. 네, 부딪혀야 반응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반응 속도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그 둘이 부딪힐 확률로 결정됩니다. 부딪힐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잘 부딪히니까 어떻게 되겠어? 반응이 빨리빨리 일어나겠지. 둘이 만약에 부딪힐 확률이 엄청 낮아. 그러면 부딪히는 확률 자체가 낮으니까 잘 안 부딪히겠지. 그럼 반응이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거에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겠어? 반응 속도가 되게 느려 보이겠지. 그런 얘기로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이 반응 속도는 그 반응해야 되는 입자끼리 부딪힐 확률이거든? 즉, 온도는 일단 일정하다고 조건을 놨으니까 이런 애들은 다 빼놓고 얘기하면 결국 양이 많아질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구조야. 왜? 양이 많아지면 그 물질들끼리 부딪힐 확률이 그만큼 올라갈 테니까. 그쵸? 그게 왜 농도까지 가는 거냐면, 양만 높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이 더 적은데 농도가 높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물농도는 분모에 뭐가 있어? 분자의 몰수가 있는데, 그치? 분모에 부피가 있단 말이야. 만약에 하나는 10몰이야. 하나는 1몰이야. 근데 10몰짜리는 이만한 공간에 가둬놨고 1몰짜리는 요만한 공간 안에 가둬놨어. 그럼 부딪힐 확률이 더 높아 보이는 쪽은 어디예요? 입자끼리 부딪힐 확률이 더 높아 보이는 쪽은? 이쪽이 아닐까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딪힐 확률의 문제라서 양이 아니라 농도로 접근해야 되는 거지.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요. 자, 그런데 당장 설명엔 그냥 양으로 생각하든 농도로 생각하든 편한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요걸 이해한 상태로 이 반응 속도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이해한 상태로 요 반응식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 그럼 요 식에서, 자, 우리 처음에 재료를 준비할 때니까 얘를 뭐 아까 준비했던 게 몇 개였냐? 얘 20몰이고 얘 30몰 이렇게 준비할 거잖아. 이렇게 준비했고, 그때는 NH3가 하나도 없는 상태 0몰 이렇게 일단 반응이 출발할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되면 N2랑 H2는 당장은 부딪힐 확률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근데 뭐야? 지금이 고점이죠. 왜?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을 하잖아? 그럼 N2랑 H2의 양은 계속 어떻게 돼? 계속 줄지. 그럼 계속 주니까 지금이 고점이지 앞으로 계속 떨어지기만 할 거지, 속도는.
왜냐면 입자수가 줄어들고 입자수가 줄어들면 부딪힐 확률이 줄어들 거고 부딪힐 확률이 줄어들면 반응 속도가 느려질 테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정반응의 속도가 아주 빠른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고점이야. 앞으로 가면 이제 그 이후로는 계속 느려지기만 할 거야. 정반응은. 자, 역반응 생각해보자. 자, 역반응은 처음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어. 역반응의 재료인 NH3가 없거든. 그쵸? 그래서 역반응은 못 일어나거든 처음엔?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둘이 반응해서 NH3를 만들 거잖아. 그럼 NH3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겠죠. 그럼 NH3끼리 늘어나면 NH3끼리 부딪힐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 실제로 이 역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에너지가 충분한 NH3와 NH3, 그러니까 NH3 두 개가 서로 부딪히면 N2랑 3H2를 다시 만들어내는 게 역반응인 거거든. 그래서 얘는 NH3끼리 부딪힐 확률이 돼요. 근데 얘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네끼리 부딪힐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럼 반응 속도는 빨라지겠지. 그래서 반응 시작한 순간부터 정반응 속도는 계속 느려져요. 왜? 재료는 줄어들기만 하거든. 근데 역반응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시작할 때 처음엔 안 일어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빨라지기만 하거든. 한쪽 속도는 계속 느려지고 한쪽 속도는 계속 빨라지면 결국 어떤 시점이 온다? 같아지겠지. 같아지는 시점이 오겠지. 그래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보이게? 네, 겉으로 봤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실제로 어떤 정도 아예 반응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팩트는 뭐야?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걸까? 아니야. 양방향의 반응이 완전히 똑같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게 화학평형입니다. 자, 이게 원래 일단은 개념 정리를 다시 마무리해보면 다시 그러니까 재료가 이제 요 생성물,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게 정반응인데 정반응 속도는 계속 느려질 거라고. 왜? 이 재료가 되는 이 반응물들이 줄어들 거니까. 근데 역반응의 속도는 생성물이 계속 늘어나서 역반응은 점점 빨라질 건데 그래서 정반응하고 역반응이 같아지는 이 두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오게 되는데 그 시점은 실제로는 반응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완전히 똑같으면 밖에서 봤을 때 N2나 H2나 NH3의 변화가 전혀 없어 보이겠지. 완전히 똑같은 양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게 실제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가 없는가를 측정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그냥 반응이 멈췄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게 화학 평형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원래는 20몰, 30몰 준비하면 얘 20개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았잖아. 근데 이거 생각해봐. 되겠어? 안 돼요. 얘가 요거 다 써서 얘가 20몰이 만들어질 때까지 정반응만 하는 게 아니라 역반응 때문에 적당히 만들어지다 보면 화학평형을 이루어버려서 더 이상 NH3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화학평형의 개념이에요. 이거는 산업적으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뒤에 우리가 수득률이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을 해볼 건데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여러분들 생각해봐. 나는 NH3를 100몰이 얻고 싶어서 NH3 100몰을 만들고 싶어서 딱 정확하게 얘를 50몰, 얘를 150몰 재료를 준비해 갔어. 그럼 100몰 얻을 수 있다 없다? 못 얻는다고. 손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공장, 이 NH3는 뭐예요? 화학 비료거든. 이거 비료예요. 그러니까 이 비료 공장의 공장 주인이라고 하면 이 개념을 모르는 상태로 하면 손해를 보는 거죠. 말 그대로. 저 역반응을 막을 수 네, 역반응은 막을 수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다만 화학평형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는 서로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정반응은 많이 일어나고 역반응은 최대한 적게 일어나게 만들어서 NH3를 아주 많이 얻은 상태에서 평형이 일어나게 만들 수 있으면 그럼 효율이 좋아지지. 그건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다룰 내용인 르샤틀리의 원리, 평형 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건 이제 다음 내용이고요. 다음 수업 내용이고 오늘은 일단 화학평형은 이렇게 기본 개념만 잡아둔 상태에서
이 화학평형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 상평형을 할 거예요. 하기 전에 시간 한번 확인하고. 오케이. 상평형 정도 할 시간은 되겠다. 이 상평형. 여러분 상은 뭐예요? 응? 우리 화학에서 물질에서의 상이라고 하면 뭐야? 상태.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액체냐? 고체냐? 기체냐를 얘기할 때 우리가 물질의 상이 뭐냐라고 얘기해요. 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체, 액체, 기체, 고액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상평형은 그러니까 그 상변화 사이의 평형을 얘기하는 거거든. 자, 여러분 액체가 기체가 되는, 어차피 이 중에서 우리가 딱 콕 집어서 설명할 건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것만 콕 집어서 설명할 거거든. 이거 뭐라고 불러요?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기화라고 불러요. 근데 기화는 큰 덩어리고요. 기화 안에 두 가지 종류의 기화가 따로 있어. 혹시 뭐랑 뭐게? 다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맞아, 증발이 있고요. 증발 말고. 라면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네, 끓음이 있습니다. 이 증발과 끓음은 기화라는 범주 안에서,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는 완전히 서로 그 분리된 두 개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기화는 증발과 끓음으로 완전히 나눠집니다. 증발이면서 동시에 끓음인 건 없고, 증발과 끓음은 아예 다른 현상이야. 기화 안에 있는, 기화에 포함된, 그러니까 물이 수증기가 된다, 액체가 기체가 된다라는 본질만 같고요. 그게 왜 일어나는지부터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많은 게 다릅니다. 증발과 끓음. 근데 끓음은 마찬가지. 계속 하는 얘기지만 이것도 이제 끓음은 다음 과정 얘기예요. 우리가 화학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요게 얘기가 좀 어렵거든. 근데 요건 일단 우리가 다룰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다룰 건 딱 요 증발. 그러니까 뭐 물이 100도씨에서 기화하는 건 끓음이잖아. 근데 그거 말고 물이 100도씨보다 낮은 온도, 우리가 그냥 평소에 그 훨씬 한 20도씨, 0도씨 막 이 부근에서도 물은 계속 증발하잖아요. 딱 그 증발만 볼 건데, 증발 왜 일어나요? 사실 증발 왜 일어나는지 되게 이상하지 않아? 증발 왜 일어나게? 여러분들 물이 기화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물 기화가 되는 온도 몇 도야? 라고 질문하면 다 뭐라고 대답할 거야? 100도라고 대답할 거잖아. 100도가 아닌데 기화가 되고 있잖아. 왜 일어나요? 증발은 100도가 아닌데 일어나는 기화거든요. 왜 일어날까? 표면 장력,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정확하게는 표면 장력이 이유는 아니고, 반대로 이 증발의 가장 핵심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제. 이 증발이 일어나기 위한 핵심 과제가 그 표면 장력을 이기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게 대충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겠지만, 본질은 그냥 물 분자끼리의 결합력이거든. 물 분자가 물 분자를 서로 잡아당기는 힘, 이 자체가 그냥 표면 장력으로도 발현이 되고, 물 분자 간의 힘이고, 그냥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물 분자끼리 서로 붙잡고 있어. 그리고 그 붙잡고 있어서 얘네가 액체인 거거든. 사실 더 강하게 붙잡으면 그게 뭐고? 고체인 거고, 좀 덜 강하게, 좀 느슨하게 붙잡으면 액체인 거고, 서로 거의 놓다시피 하면 그게 기체인 거예요. 딱 고체, 액체, 기체를 나누는 기준은 딱 그거밖에 없거든. 서로 붙잡고 있는 붙잡고 있는 정도가 얼만큼이냐? 보통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어때야 되냐면, 그 붙잡고 있는 힘을 거의 그냥 아예 끊어내야 기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체랑 기체는, 기체 입자끼리는 가까워지면 상호작용하지만 멀어지면 상호작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얘네들끼리, 기체 입자끼리. 근데 액체의 입자는 서로 여기 어느 정도 뭉쳐 있어야 되니까 서로 계속 힘이 가해지고 있거든요. 서로 힘으로 서로를 묶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되게 단순하지만 표현이 좀 어려운데, 우리 평균 분자 에너지 혹은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 어떤 여러 가지로 평균 에너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에너지를 표현할 땐 평균 에너지라는 표현을 써야 돼. 왜냐면 지금 이 물 한 컵 안에 들어있는 H2O, 물 분자들은 서로 다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한 컵에 있는 물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에너지, 다 똑같은 에너지를 갖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여러분들 물 끓인다고 해서 전체 물의 온도가 다 똑같아요? 아니지. 혹시 그거 기억 안 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류가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섞어주기 때문에 온도를 맞출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입자는 에너지를 얻을 건데 어떤 입자는 에너지를 얻지 못할 거고, 그러면 입자끼리는 서로 이제 분리되어 있으니까 서로 힘으로는 묶여 있어도 입자는 일단 개별 그 객체잖아. 그러니까 서로 갖는 에너지가 서로 다 다르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액체나 기체 에너지를 얘기할 땐 평균 에너지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평균이라는 게 뭡니까? 반평균이 50점이야? 그럼 모든 학생의 점수가 50점 근처야? 아니야. 100점짜리도 있을 거야. 그치? 이래서 평균 에너지를 봤을 땐 이 물 분자들이 전체적으로 물이 수증기가 되기 위한 활성화 에너지를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얘가 끓지 않고 그냥 액체로 대부분이 있는 걸 거예요. 근데 이 입자들 중엔 누군가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 평균이 50점이어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애들이 있을 수 있는, 아까 점수가 높은 애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에너지를 많이 가진 물 분자가 표면 방향으로 운동하잖아요? 그럼 그냥 그대로 뚫고 나가요. 딱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로만 많으면 되냐면, 주변에서 날 붙잡고 있는 물 분자들의 그 인력을 이길 정도로만 가지고 있어도 그냥 뚫고 나가버려요.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에너지 아주 많은 애, 에너지가 아주 적은 애가 저기 유리창에 갖다 박으면 그냥 갖다 박는 거죠. 근데 에너지가 아주 넘치고 막 그런 애가 진짜 세게 유리창에 갖다 박으면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잖아. 딱 그런 느낌으로다가 진짜로 물 분자들이 물 표면에 갖다 박으면 그대로 그냥 에너지가 많으면 뚫고 나가버립니다. 그게 증발이에요. 그래서 증발이라고 하는 건 과학적으로 원리를 설명하기에는 되게 복잡하고 많은 말이 나오지만, 그 일어나는 원리가 그냥 현상 자체는 되게 단순해요. 에너지가 많으니까 뚫고 나가버리더라. 이걸로 끝이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이 증발이라고 하는 현상의 속도를 따져보면 증발 속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뭐게? 예, 온도입니다. 얘는 농도는 영향을 주질 못해. 왜? 어차피 지금 얘 자체가 다 뭐야? 물 분자들끼리밖에 없어요. 물 분자가 얼만큼 많은가 안 중요해. 왜냐면 얘가 안에 물 분자가 10개일 때랑 100개일 때랑 1000개일 때랑 다를 게 없는 게, 10개라고 해서 하나의 물 분자를 10개가 다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100개라고 해서 하나의 물 분자를 100개가 다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1000개라고 해서 하나의 물 분자를 1000개가 잡아당기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결국은 하나의 물 분자는 그 주변에 있는 물 분자들이 얘를 붙잡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양에 따라서 비슷해. 그리고 애초에 이거 뭐야, 뚫고 나가는 거니까 얘는 박수, 아까 뭐야, 만날 필요가 없어. 둘이 충돌을 해야, 둘이 만나야, 둘이 부딪혀야 반응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순수하게 온도에 의해서만 증발 속도가 결정된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혹시 배운 것 중에서 막 표면적 뭐 아니면은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가 어떨수록 뭐 증발 속도가 어떻다 이런 것도 혹시 기억나? 그런 내용도 원래 있긴 있었거든? 근데 그건,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 그건 증발 속도가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그걸 정리를 해볼 건데, 자, 그래. 일단 증발 속도 자체, 절대적인 이 증발 속도 자체는 온도만 영향을 주거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야, 온도는 대부분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일정하게 볼 거야. 그럼 여기서도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 속도가 어떻게? 일정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화학평형과 상평형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일반적인 화학평형은 정반응 속도도 변하고 역반응 속도도 변해요. 근데 상평형은 온도를 일정하게 해두면 정반응 속도인 이 증발 속도가 안 변해요. 온도를 바꿔주면 변할 수 있지만 온도를 일정하게 하면 안 변해요. 자, 그 상태에서 역반응, 우리가 역반응은 응축이라고 합니다.
응축은 훨씬 간단해. 그냥 수증기 분자가 요 물표면에 와서 부딪히잖아? 그러면 거의 대부분 그냥 그대로 끌려 들어갑니다. 근데 이건 뭐야? 얘는 수증기 분자가 물표면에 와서 부딪힐 확률에 의존하겠죠, 그럼 얘도.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뚜껑을 열어두면 어떻게 돼? 나간 수증기가 굳이 여기 와서 부딪힐 일이 거의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근데 뚜껑을 닫아두면 어떻게 돼? 다시 그죠? 뚜껑을 닫아두면 나간 수증기가 그래봤자 이 안에서밖에 못 돌아다니니까 물표면에 와서 물 뭐라고 해야 되냐? 물표면 맞네요. 네. 물표면에 와서 부딪힐 확률이 그만큼 높아져. 그치? 그래서 이 응축 속도는 결국은 물표면에 와서 부딪힐 확률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데, 뚜껑을 열어놨을 땐 당연히 빼고 뚜껑을 닫아놨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위에 여기 수증기 분자가 어떨수록 응축 속도가 빨라지겠어? 네, 많을수록. 여기 수증기 분자가 많아지면 그 수증기 분자들 중에 누군가가 물표면에 와서 부딪힐 확률이 그만큼 높아져요. 그래서 응축 속도는 수증기 분자 수. 이것도 농도로 따지긴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농도로 구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분자수로 할게요. 수증기 분자수의 영향만 받아. 물론 이것도 원래 농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분자수로 할게요. 그래서 응축 속도는 수증기 분자수의 영향을 받아. 그럼 얘는 증발 속도는 어차피 일정하긴 한데, 응축, 다시 이 수증기가 물 분자로 돌아가는, 이 물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응축 속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발을 계속 하면 할수록 위에 수증기 입자가 많이 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응축 속도가 계속 어떤 구조겠어? 빨라지는 구조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증발 속도, 정반응은 얘는 이제 속도는 일정한데 정반응이 느려지진 않는데 역반응이 계속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이 와? 같아지는 거지. 같아지는 시점이 와요. 그러면 그 상태가 우리가 얘기하는 상평형이 됩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이 상평형의 핵심은 결국은 우리 딱 그거야. 그 종이컵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가면 일주일 뒤에 오면 그 물 무조건 다 사라질 거거든. 요즘처럼 특히나 이제 건조하고 하니까. 근데 제가 이걸 언제 여기다 놓고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물 아직도 들어있어. 증발이 다 될 수가 없지. 왜? 증발이 돼서, 증발 속도는 일정했을 거예요. 뭐 혹은 여기는 온도가 계속 변하니까 온도에 따라서 증발 속도가 계속 변하긴 했겠지. 근데 결국 이 안에 수증기가 가득 차게 되면 응축 속도가, 그러니까 수증기가 차면 찰수록 응축 속도가 빨라질 거잖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증발과 응축이, 그러니까 증발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증발과 응축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서,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멈춰 있는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중학교 때 얘기하던 증발 속도 혹은 증발이 잘 일어날 조건은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응축 속도가 느릴 조건과 비슷해요. 습도가 낮을수록 증발이 잘 일어나. 왜? 사실 증발 속도는 온도에만 영향을 받지만 응축 속도가 습도 영향을 아주 크게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평형 개념 없이 이해했던 거를 이제는 평형 개념을 넣어서 얘기해 볼 수 있다가 돼야 된다는 거지. 확실히 평형이 어려워요. 평형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그냥 딱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여러분들 그 학생에서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되고 성인에서 어른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떤 게 좀 늘어나기 시작하냐면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좀 원래는 그냥 내 주변에 그냥 세상이었던 게 사실 세상은 바뀌지 않아. 항상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근데 10대 때는 내 주변에서 그냥 일어나는 배경이었던 게 20대가 되면 내 일로 바뀌고요. 또 20대 때 내 일로 바뀌어서 내 일이 그만큼 늘어났을 때 그때도 배경이었던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30대가 되면 내 일로 들어와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 여러분 10대에 여러분들 돈 버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어? 없어. 근데 돈 버는 건 지금도 여러분들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30대가 되면 그 돈 버는 게 여러분들 세계 안으로 들어오지.
근데 원래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던 일입니다, 그건.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게 얘가 우리 화학 반응은 항상 한 방향만 생각하면 됐거든. 근데 이제 거꾸로를 같이 생각해야 돼. 근데 이거 그 하나 늘어난 게 굉장히 빡셉니다. 실제로 그렇잖아, 그치? 하나만 생각하면 됐는데 반대를 생각해야 되고, 근데 이 반대를 생각하면 이쪽 방향에도 얘가 영향을 주잖아. 그치? 평형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되게 어려워지긴 하거든. 근데 개념적으로만 어려워요. 왜냐면 계산은 최소한만 시킵니다. 오히려 계산적으로 어렵게 낼 건 1단원 쪽에 몰빵되어 있고요. 여기는 개념적으로 너무 어려운 개념을 여러분들이 딱 지금 처음 배우기 때문에 그냥 계산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내진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이번 교육과정 개편에 가장 잘못됐다고 보는 점이 이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 내용은 기존의 화학 1에도 있었어. 개편되면서 바뀐 게 아니거든. 근데 기존 화학 1의 화학 평형은 딱 요만큼만 다루고 끝났어. 개념만 다루고 끝낸 거지. 근데 이제 이 화학 평형 뒤의 내용은 화학 평형에 대한 계산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계산을 굳이 여기 화학에다가 내려놨어요. 원래는 화 2에 있던 건데 지금 화학이 예전 화 1의 포지션인데 그 화 2에 있던 걸 화 1으로 끌어내려 놓은 느낌이 되는 거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렵긴 어려울 건데 해봅시다, 그래도. 자, 일단은 이게 상평형이에요. 자, 근데 상평형에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 화학평형 자체는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자세한 건. 오늘은 이 상평형을 포함한 동적평형이라는 주제. 그러니까 동적평형은 화학평형 안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긴 하거든. 아까 포함한 게 좀 애매하다. 동적평형이 화학평형을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냥 일종의 화학평형 중에 하나인데 이 상평형이나 이제 우리가 얘기할 용해평형이나 이런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반응 자체가 화학 반응이 아니라서 동적평형이라고 이름을 따로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 구조가 바뀌고 분자의 종류가 바뀌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냥 얘는 상태만 바뀌었잖아. 똑같이 물에서 수증기. 어차피 얘도 H2O고 얘도 H2O란 말이야. 그치? 화학식이 바뀌고 이러지가 않잖아. 그래서 이제 화학평형이라고 따로 부르진 않긴 하는데, 그래서 동적평형이라는 용어를 따로 쓰는데 비슷한 게 용해평형도 있어요. 근데 용해평형은 상평형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가정 하에는 되게 그냥 빨리 끝나. 일단 얘도 그냥 용해의 속도가 순수하게 온도에만 비례하고요. 그리고 우리 용해는 녹는 거잖아. 반대로 나오는 건 우린 석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석출 속도가 얘는 뭐야? 용질, 녹아있는 용해된 용질 입자수에 비례해요. 일단 적어두고 왠지 설명을 해봅시다. 왜냐면 용해의 속도는 우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에다가 설탕을 아주 왕창 때려 넣었어. 그러면 처음에는 설탕이 줄어들 거예요. 물에 계속 녹으면서. 그게 용해의 속도. 그러니까 어차피 설탕끼리 붙잡고 있는 힘보다 물 분자가 설탕을 가서 떼오는 힘이 더 강하면 설탕이 물 분자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거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용해예요. 용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흔히 뭐 수하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물 분자들이 이렇게 용질 입자를 둘러싸. 이렇게 둘러싸. 원래 요 고체 상태 덩어리일 때는 이 용질 분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붙어 있을 거니까 얘네들끼리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었을 거거든. 근데 그걸 물 분자들이 와서 여기를 떼고 지들이 둘러싸는 게 용해예요. 그러니까 얘는 설탕의 양이 얼마냐가 용해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 거지, 결국. 이것도. 아까 물 때랑 똑같아. 물이 증발할 때랑 똑같이 이 설탕 분자가 아무리 많아봤자 결국 이 설탕 분자 요거 하나를 붙잡고 있는 건 얘 주변 애들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주변 애들이 얘를 붙잡고 있는 힘만 이기면 돼, 이 물 분자들이. 그래서요, 용해 속도 자체는 온도의 영향만 받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이 설탕하고 설탕 분자 사이에 인력이 약해지거든. 그래서 쉽게 떨어져 나가요. 물 분자들이 얘네들을 떼어내기가 쉬워져. 그래서 용해 속도가 빨라지는 건데 아무튼 온도는 일정하니까 그럼 용해 속도는 일정한 상태가 될 거예요. 반대로 석줄은 뭐냐면 그렇게 물 분자랑 나가 있던 이 용질 분자가 다시 이 덩어리로 있는 용질 분자 쪽으로 가서 얘를 만나게 되면 그러면 여기 있는 설탕 입자의 이 힘에 의해 다시 끌려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물 분자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힘을 이기고 다시 끌려 들어갈 수 있어요. 응축이랑 똑같아. 그래서 석출은 결국 이 용질, 녹아있는 용해된 용질 입자가 여기 쌓여있는, 녹지 않고 그대로 물 안에 떠다니고 있는 혹은 물 밑에 쌓여있는 요 용질하고 만날 확률에 기반을 두게 되거든요. 확률에 기인하게 돼서 그래서 용해된 용질 입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와서 부딪힐 확률이 높아지니까 응축 속도가 빨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녹다 보면 용해 속도는 어차피 일정하지만 석출 속도가 이제 계속 빨라질 거야. 그렇게 석출 속도가 계속 빨라지다 보면 어떤 시점이 와?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와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그걸 용해 평형 혹은 포화 용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썼던 포화 용액이라는 개념이 녹였는데 더 이상 안 녹는다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녹고 있어요. 단지 녹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똑같아서 실제로 녹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게 용해 평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평형이 어디서 일어날지를 계산해 보잖아? 그 계산 결과가 용해도입니다. 원래 용해도와 포화용액, 불포화용액, 과포화용액 이 모든 게 용해평형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여 있어요. 단지 우리는 그 곁가지만 배웠지. 왜? 그 곁가지들이 훨씬 쉬우니까. 이제 그거를 하나로 합치는 용해평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간단하게만 다룰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진짜로 합쳐볼 겁니다. 오늘 말고 아예 여러분들 2학기 때나 이럴 때 합칠 거예요. 용해평형은 그때 자세히 배울 거니까 지금 개념적으로만 배우면 되거든. 자, 그래서 용해평형은 이렇게 되는데 그 용해도나 포화용액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어차피 정반응 속도, 용해 속도랑 석출 속도가 똑같으면 겉으로 보기에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 확인 어떻게 해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용해 속도랑 석출 속도랑 똑같든 실제로 녹고 있지 않든 변화가 없는 건 똑같은데 상관없는 거 아니냐? 검증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검증하면 되게 간단하게 검증이 되냐면 우리 탄소 중에 12, 원래 탄소의 질량수는 12입니다. 근데 탄소의 동위원소 중에 C14, 14짜리 탄소, 질량수가 14인 중성자가 일반적인 탄소보다 2개 더 많은 동위원소 탄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 C14는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그러니까 방사선이 계속 나와요.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면서 방사선이 계속 나오거든. 그래서 물론 아주 미약한 방사선이라서 인간한테 유해하진 않고요. 딱 우리가 실험하기 딱 좋은 정도예요. 방사선 검출. 방사선은 아주 조금만 있어도 검출이 되거든. 그래서 딱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 주면 참 좋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설탕은 어차피 대부분이 탄소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설탕을 두 종류를 만드는 거야. 이건 그냥 우리 아무데나 있는 설탕 갖다 쓰면 돼요. 어차피 지구상에 있는 탄소는 다 12짜리 탄소니까. 그리고 다른 설탕을 이걸로 합성을 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일단 물을 이만큼 받아놓고 여기다가 일반 설탕을 왕창 때려 넣어요. 그래서 용해평형이 일어날 때까지 더 이상 안 녹을 때까지 기다려. 그런 다음에 그걸 깔때기에다 걸러. 그래서 설탕 이제 안 녹고 남은 설탕들을 다 빼내고 딱 용액, 설탕이 포화된 상태의 이 포화 용액만 따로 꺼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14짜리 탄소로 되어 있는 설탕을 이만큼 넣어.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도 똑같아 보이거든? 이게 시간이 지나도 똑같아 보이는데 요 덩어리가 안 변해. 덩어리의 크기가 안 변해.
그래서 똑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이 상태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얘를 다시 그 거름종이에다 걸러서 용액만 뗀 다음에 용액에서 방사선 검출하면 검출이 됩니다. 원래 우리가 12짜리로 포화를 시켜놨잖아. 안 녹는 거라면 14짜리 탄소로 되어 있는 설탕을 넣어줘 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닌 거지. 계속 12짜리 탄소가 석출됐고 12탄소로 되어 있는 설탕이 석출되고요. 14탄소로 되어 있는 설탕이 녹아 들어갔으니까 용액에서도 방사선이 검출이 되는 거지.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어요. 이거.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 문제에도 나오고 할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딱 여기까지 평행의 기본 개념만